지금부터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제8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송형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앞서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이사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만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홍광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H라인 해운 소호동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안영훈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외빈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8회 코가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가스산업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ESG 분야를 대표하여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창봉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발제 토론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가스 포럼은 그간 에너지 안보, 가스 수급 안정화,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며 20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전반의 깊은 공포와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스공사는 이번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확보한 가스 재고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사 비상 경영 체계를 전격 가동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제1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연가스의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가스 포럼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기에 공기업으로서의 초심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를 갖고자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경영과 ESG 경영이 태동된 이래 오늘날 ESG 경영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특히 공기업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에 민간 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 아래 안전과 청렴, 환경 보존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ESG 경영의 토대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ESG 경영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AX, GX 등의 시대적 대전환에도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에서 ESG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가스공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과 귀한 고견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연애 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로 명지대학교 최현성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최현성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최현성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최현선입니다. 제가 오늘 또 드리는 말씀 10분 정도의 시간인데요. 간단하지만 또 재미있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기라성 같은 그 선배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기대하는 건 토론에서 더 좋은 토론들이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토론을 위해서 그 이재명 정부가 ESG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식의 이제 국정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들이 특히 가스공사나 또 이런 에너지 산업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무원이 피곤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근데 제가 들은 생각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얼마나 또 피곤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되게 피곤하세요. 새벽 2시에 자꾸 페이스북에 글 올리시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잠을 안 주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저번에 이제 트럼프와 워싱턴 DC에 처음 회담을 하신 다음에 CSIS라는 그 워싱턴 DC 유명한 띵크탱크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Q&A를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2번의 탄핵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그래도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많은 기대가 있어 보이지만 지난 수년 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어떤 기간을 거쳤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에서도 사실은 이제 ESG에 대한 강화라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적 트렌드도 있고 세계적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만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저희들이 빠지는 거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료제가 갖고 있는 한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그림과 목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경영평가 이렇게 받으시는 기관들이 있으시고 또 가스공사 받으실 텐데 경평 받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웃컴 위주로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 성과 위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일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비전이 세워졌을 때 그 목적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나 또 그것들을 숫자를 다루다 보면 점수를 막 따는 문제, 환산하는 문제 이런 데 빠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왜 이걸 강화하려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스공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가장 일찍 낸 기관 중에 하나고 사실은 상장 공기업으로서 세계에 많은 이제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
뭐 경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평 아까 사장님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스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공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의 초석, 물론 여러 초석이 있죠. 재정의 문제라든가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가스라는 산업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실 ESG라는 지속 가능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평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6월달에 지금 예정하시고 계신 공공기관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가스공사가 무엇을 하는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스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경평보고서에 ES를 어디에 녹여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사장님도 말씀 잠깐 주셨지만 지금의 이 전쟁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파도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솟구치고 있는가, 올해 2% 이상의 성장을 거두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경제 뉴스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게 이제 150불 또 200불, 100불, 150불 이런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저희 경쟁 성장률이 1%대 중반, 그다음 1%대 초반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사이클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라영재 교수님이 여기 계신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이종욱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거버넌스 정책 중에 하나가 맞춤형 경영평가 제도로 이제 변신하는 길입니다. 물론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개정이 안 돼서 그게 아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잠깐 오찬 장소에서 나눴던 어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스공사는 하고 있는 업의 형태가 되게 다르고 상장한 공기업인데 지금 공기업이 받고 있는 준정부기관이 받고 있는 경영평가의 지표의 형태와 굉장히 뭐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짓누르고 우리가 어떤 창의적이거나 본질적인 업무를 하기보다는 자꾸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들을 깨주어야만 우리 가스공사가 글로벌 공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국정과제 18번에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에 대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계시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집에 보시게 되면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제 국정과제를 공약을 칩을 내셨을 때 물론 ESG에 대한 공약도 성장 부분에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1번 회복 부분에 파트 부분에 사실은 이제 경영평가 제도나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대개혁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뭐 공무원이 좀 피곤하면은 국민 행복하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 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다시 확인하는 분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공공기관들에게 작년 12월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담회 한 번 더 해서라도 우리 공공기관이 본질적으로 뭘 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 본질적인 사업을 다시 잘하고 있는지를 6월달에 간담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공공기관들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6월달에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나 아니면 공약집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의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경영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할까요? 그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자칫 잘못하는 게 경영평가 제도라는 부분이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90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면은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20년 이상 또 40년 이상의 경영평가의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공공기관이 지금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굉장히 어떤 좋은 가버넌스를 만들고 지금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레거시를 지켜나가되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선배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1980년대에 경영평가가 시작됐을 때의 본질과 지금의 100여 개 이상의
기관을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거나 기타 공공기관들도 경영평가 똑같은 자태를 통해서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본질과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논의가 맞는 얘기라면은 대통령은 용기 있게 그걸 공약집에도 그걸 국정과제에도 넣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될다라는 생각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또 라영재 교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재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국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이런 걸 했어요. 대통령께서 ESG를 강화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ESG 평가를 하나 더 하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제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직자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빨리 이거 어떻게 진행할까? 2, 3년 안에 이런 좀 외식적인 외부 이런 표현도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약간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왜냐? 이건 평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바꾸는 문제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실이나 지금 대통령께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라영재 교수님이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인데 공공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평가제도나 거버넌스가 확실히 좀 변하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공공기관 분들이 그래도 3월부터 6월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또 뭐 제가 저희들이 요즘에 욕먹은 것 중에 하나인데 국정기획원에서 국정과제 18번에 맞춤형 경영평가를 하겠다, 뭐 평가에 부담을 주겠다가 공약이거든요. 국정과제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관장 평가가 하나 더 들어와서 혹에다 홀, 옥상에다 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평 보고서를 2개 쓰고 있어요. 이재명 들어봐서 달라진 게 뭐야 하니까 경평 보고서 2개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죄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아니 국정과제가 분명하게 맞춤형 평가랑 그다음에 평가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얘기했으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평 보고서를 또 쓰라, 하나 더 쓰라. 그리고 또 우리 저 기관장님도 그렇지만 딴 기관들도 다 8, 90분씩 또 기관장평을 따로 받으시고, 야 이게 맞나? 평가가 좋은 제도지만 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이것이 과연 효율성도 키우고 또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공공성도 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23년도에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가서 자그마한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 블랙락에서 오신 이제 그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레리 핑크라든 이제 CEO가 앞으로 ESG에 대한 연계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증대해서 전체 1경이 넘는 그 블랙락의 이제 그 자본들을 30% 가까이 글로 돌리겠다 이런 이제 과감한 얘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풀백은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였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S&P의 레이팅 기준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그것을 넣겠다는 건데 그 방식이었습니다. 뭐냐면 서큘러 이코노미의 지표는 21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때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 글로벌 상당히 좋은 많은 기업들의 이 서큘러 이코노미의 5년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뭐냐면은 정말 이 민간에서의 투자라든가 레이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가 준비되어 있고 시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 자기들이 그 레이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왔을 때 기재부의 분들에게도 지금 재경부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시 만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텐데 기관이 스스로 ESG를 맞춤형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레이딩 평가라는 걸 통해서 너 A, B, C야라고 하는 거는 무척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민간에서도 그 수많은 돈이 날아다니는 그 민간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빠졌고 거기서 공공기관들이 공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제도든 아니면 ESG에 대한 강화든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과 같이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우리 국가 발전에 특히 아까도 최 사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심할 수 있겠구나,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선제적인 대응들이 있었던 가스공사의 대응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ESG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를 우리 가스공사가 중심이 돼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하고 여긴 더군다나 시장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또 주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 S&P 레이팅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단계의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되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회적 가치나 우리 공공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은 나태해질 때 평가라는 제도나 여러 가지 통해서 조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혁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끝까지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양대학교 정원희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정원희 교수님께서는 정부 업무평가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행정학회 운영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정원입니다. 최현성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마이크로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조금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너 ESG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를 넣은 장본인 중에 하나가 제가 농담 안 하고 2017년도에 사회적 가치 평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ESG도 저는 사실은 캅스 참가하면서부터 사실은 조금 오랫동안 봐왔던 건데 저도 사실은 제가 ESG를 보겠다고 해서 본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CSR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사회적인 확장성에 있어서 ESG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는 부분들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제가 2010년도에 캐머런이라는 영국 총리가 이야기한 게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게 2010년도에 이야기한 얘기인데도 2026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 얘기가 첫 번째는 뭐냐였냐면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네이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ESG를 평가를 해서 니네들이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2010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accountability, transparency, great choice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 인간 본성의 믿음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는 책무죠, 책무.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책무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평가를 위해서 ESG를 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한 책무고 책임이다라는 측면에서 ESG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마이크로한 말씀을 드리면 가스비 저는 엄청 많이 내거든요. 제 학교가 지역에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저희 어머니 집 가스비도 제가 냅니다. 거의 뭐 겨울에 100만 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근데 사실은 전기료는 세대당 얼마를 쓰고 우리 옆집 애들이 얼마를 쓰고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가스비는 안 보여요. 비교 대상 자체가 지역에 대한 가스비의 가격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비교 대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 캐머런이 얘기했던 투명성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정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가 없었을 때는 이걸 바꾸지 못하지만 정보가 생김으로써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표적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보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100m 앞에 병원이 있고 1km 앞에 병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질병이 생기거나 감염병이 있었던 병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m 앞에 있는 병원 가실까요? 걸어가도 1km로 가시겠죠. 그죠? 이게 캐머런이 얘기한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Great Choice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머런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그 철학자가 얘기한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닥쳐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선택이라는 게 결국에는 ESG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 저는 실제로 성남시장 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지만 성남시장 하실 때는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물론 정말 천재입니다. 그죠? 그 정도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그렇게 변호사를 할까? 이거는 정말 뭐 머리는 정말 비상한 분이시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22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극명한 소득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성남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게 성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단위를 쪼개보면 국가의 축소판이 성남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오히려 경기도 얘기를 하면 경기 북부 남부라고 얘기하지만 경기 북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어봐서 알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남부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된 것뿐이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생활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평가를 위해서 ESG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인드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평가 때문에 해야 되고 밖에 눈치 때문에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부터 조금 벗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넛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냐면 전 대기업에서도 일해봤거든요. 제가 그 잠깐 뭐 전문위원으로 청와대도 있어봤고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연구원에도 있어봤고 지금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아 결국에는 센스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맨날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투입해야 될 시간들은 있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임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의 분위기입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챗GPT가 나왔거든요. 2023년도부터 카이스트에드랑 그 챗GPT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딱 3개월 동안 쓸 때는요. 뭐 일 때문에 이제 그래 저는 카이스트에들이 왜 여기에 미쳐 있을까? 걔네들 잠 많아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왜 재밌지? 이게 뭘 하는데 재밌는 거지? 제가 딱 1년 지나고 아 얘네들이 왜 재밌다는 걸 알겠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인텔리전트 어시스트입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보조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3년 동안 인공지능의 유료 버전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진짜로 모든 웬만한 인공지능의 유료 버전은 안 써본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 아 이런 거 만들 때는 어떤 인공지능을 써야 돼요. 제가 정말 99개 정도를 써본 것 같아요. 유료 버전으로. 근데 여전히 챗GPT 이길 만한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미나이는요. 구글에 있는 정보만 입력합니다. 근데 GPT는 구글 이외의 나머지 정보도 봐요. 그러니 제미나이 정보가 생각보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GPT는 다행히도 그리고 얘가 왜 좋은 결과값을 안 내놓지? 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전환해서 쓰세요. 그럼 좋은 값도 내놓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써보니까 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말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과 만나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ESG라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오면서 야, 가스공사에서 행동경제학으로 ESG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파트에다가 가스공사에서 상을 줘봐. 탄소 중립했다고 니네 가스 아꼈다고 상을 줘봐. 그러면 그 상이 널리 퍼져서 오히려 가스 아낄 수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죠? 단순하게 그냥 그걸 실천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나의 아까 얘기했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보가 다 있지 않아요. 이 선생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 우탈자부터 보여요. 희한하게.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 안 하고요. 저는 SK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받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저희한테는 스탠다드거든요. 보고서를 쓰던 뭘 쓰던. 근데 가스공사 너무 잘 쓰셨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냥 평가에 의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책무로서,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나는 그걸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가치와 자긍심을 갖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단장과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신 김창봉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천대학교 김원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는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과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농밀협회 플러스 이립 총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공공혁신 및 변화관리 전문가이시며 현재 경영평가 제도 개선 TF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나영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학교 최현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실 예정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김창봉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봉입니다. 먼저 제8회 코카스 포럼 ESG 경영과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연애 사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참여하면서 느낀 거지만 항상 액티브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근무하는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들도 다 여기 토론자 저를 비롯한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단장도 지내셨고 공공기관의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보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꺼번에 저희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종길 본부장께서 작년에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평가팀을 이끌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은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누가 리더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이 바뀌고
기관의 유상과 역량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이런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토론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는 단장님들께서는 다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개는 드리지 않고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관계상 한 분이 8분을 좀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김한희 우리 단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포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면이 다 훌륭하시고 오늘 또 특히나 연사 두 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면서 또 재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과 관련한 환경을 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기왕에 이제 ESG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장 기업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또 다른 부담 이 차원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은 어떤 철학이나 제도가 나오면은 재빠르게 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머리를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전공을 이제 회계학을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ESG 또는 지속가능 보고와 관련한 이 주도권을 서구에서는 회계업계가 갑자기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프로토콜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을 어카운팅 인더스트리가 잡기 시작했는데요. 기가 막힌 머리를 쓴 거죠. 어떤 머리를 썼냐면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업 보고서를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파트 1은 기존에 우리가 감사받았던 재무제표가 파트 1이 되고 파트 2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파트 2로 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 책자를 내지만 현재 국제회계 기준의 로드맵에 따르면 별도로 내시는 거는 따로 내시고 지금 파트 2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파트 2로 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이 파트 2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환경이나 위협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가 각 면면이 이게 기회로 작동했을 때는 앞으로 코가스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고 위협이 작동하면 어떤 위협이 작동해서 이익이 어떻게 문제가 될 거고 하는 것을 ESG 관점에서 파트 2로 넣으라고 하는 게 지금 국제적인 회계 기준의 룰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끊임없이 회계업계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빨리 작동시키라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도 부담이 되니까 계속 로드맵을 적용 시점을 늦추고는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이제 곧 다가설 엄청난 과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감히 소개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사님들께서 ESG를 철학적이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책무의 관점에서도 이제 가야 하지만 상당한 실행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관심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의 지속 가능성이 본인들이 투자한 돈의 기대 수익률이 지속해서 갈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상장인 공기업들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우선 해보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기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국가로부터 100% 받는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엄혹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결국은 공공성의 질의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잘 벌고 잘 아껴서
뭐 주주들한테 뭐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수익을 주고 또 나머지는 재원을 아껴서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내년도부터 그 정부에서도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두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상장성이라는 게 뭐 민간의 수익성을 높이자는 뜻이 아니라 공기업이면서도 어쨌든 민간 시장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그 성찰과 또 철저한 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정말 새로운 환경이 그러니까 올해 사업 연도부터죠. 올해 사업 연도부터 우리 코가스에는 새로운 기회와 또 그다음에 도전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그 라영제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센터 소장을 역임하신 라영제 교수님을 토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영재입니다. 김한희 교수님이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그냥 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 이란 전쟁 때문에 아까 사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데 결국은 뭐 산업부 등 정책 당국이 하는 거긴 하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우리 가스공사나 에너지 공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한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전 뭐 공공기관 연구하는 연구자니까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재정위기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잘했던 국가와 못했던 국가를 비교 연구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보다는 우리 사장님 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유럽처럼 공공 부분이 튼튼했던 곳이 이런 경제 위기나 재정 위기나 코로나 위기 같은 위기 시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80년대 이후에 시장주의나 아니면 공기업 민영화나 공공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그럴 소지는 다분히 이론적으로 있긴 하지만 비교적으로 잘 국가 자본주의 같은 것도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만 잘 관리된다라고 하면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어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임원혁 박사님도 계셔서 좀 다른 얘기를 경제학 분야에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새 정부 꼭 뭐 우리 이재명 정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자들이나 이쪽에 경영평가 하셨던이나 공공 부분에 관여하셨던 분들은 기가 그 전에 경영평가로 대표되는 42년 된 그런 관리 체계에 이제 한계가 왔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맞춤형 관리나 평가 제도로 이제 수명이 많이 다한 것 같으니까 우리 기관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제도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흐름이 이제 국정 과제라든가 이런 데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상장 공기업이나 에너지 공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한테는 경영의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게 좋겠다. 제도도 그렇게 그게 평가 제도가 됐든 아니면 총익건비가 됐든 거기에 맞는 관리 체계로 이제 변화하자라고 하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근데 세부적인 제도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것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게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실적 보고서 쓰시다가 이제 오셨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실사평가 받으시고 당연히 고생하신 거니까 잘 받으셔야 하지만 그런 42년 된 평가 제도가 혹시 그리스 신화에 제가 가끔 강의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프로크스테스의 침대처럼 가스공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다 맞추다 보면 다리를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표준적으로 침대 사이즈에 맞게 못했던 기관들을 맞추는 역할을 42년 충실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면 없애자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제도로 갈 수 있겠다. 우리 기관도 지금 제도에서 침대 사이즈에 맞는데 잘 대응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이제 내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우리 가스공사만의 평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또 발굴하시고 정부하고 협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ESG는 제 경험적으로 여기는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어느 다른 부처의 공직자였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요. 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진화하고 발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발제하신 분처럼 저도 그래도 얘기해야 되니까 국문으로 된 ESG 보고서, 영문으로 된 것도 한번 쭉 그냥 훑어보고 왔습니다. 물론 집에 옵니다. 보고서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잘한다는 EDF나 아니면 독일의 가장 큰 기업인 철도공기업이긴 하지만 DB 한 30만 정도 되는 곳하고 저는 꼭 그 애뉴얼 리포터나 지속가능 경무서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해보는데 보고서의 질과 양으로만 봐도 뒤지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있죠. 이렇게만 이제 칭찬하면 안 되니까. 문제는 ESG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평가 보고 하시는 분도 그런데 보고서만 잘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제 ESG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거죠. 문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소비자나 고객한테 전달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죠. 물론 우리 제도적으로 사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ESG 보고서도 쓰고 평가실적 보고도 쓰고 도대체 뭐 이게 뭐냐 사실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ESG 보고서도 가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 더 이렇게 오랜 기간 20년 동안 ESG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셨으면은 그것이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설립 목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게 평가로 아니면 실천적 과제로 잘 작동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게 보여주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실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상장 기업이든 아니면 시장형 공기업이든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공기업은 뭐 이렇게 다른 데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SOC 공기업보다 더 국제적 글로벌리 해야 되고 상대 비교도 눈의 시점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하실 걸 좀 기대해보고 작은 그런 제도적 변화도 역동적으로 같이 대응하시면 더 좋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우리 한국농률협회 플러스 이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농률협회 플러스의 이립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이제 그 생태계 혁신주의자라고 제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럼 한국 사회 ESG 생태계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선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됐든 아니면 이제 국제기구가 됐든 아니면 국내외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G를 평가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평가, 해외 평가,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MSCI 같은 이제 평가들이 있고요. 절대로 결과를 감시하는 데가 있죠. 소비자, 국민, 시민 단체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ESG를 왜 움직이나 봤더니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블랙락에서 ESG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국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있고 뭐 개인 투자자, 해외 투자자, 그래서 ESG 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SG를 실행하는 기관이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포럼 제목이 ESG 경영과 왜 공공의 역할이라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하지만 또 공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ESG 역량 강화를 하거나 이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같은 이제 기관들인데요. 대부분 ESG 경영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ESG 경영을 뭐 가치를 내재화해라. 이게 내재화돼야
그게 별개가 아니고 그냥 ESG 경영이 우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우리 그냥 경영 보고서다. 그럼 내주하는 방식을 고민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한 ESG 경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성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스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소를 하거나 뭐 아니면 탄소 포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안 했던 거나 전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려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다만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공시하고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갖고 제가 이제 ESG 경영을 위한 공공의 생태계 혁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관점을 좀 변화시키는 게 맞겠다. 공공의 역할을 하려면 기관의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중심으로 관점을 좀 변화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에너지 생태계에서 우리 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있고 지역에 관련된 생태계가 있는데 업과 관련된 생태계에서 아까 했던 전통적으로 저희가 아까 했던 화석연료 기반으로의 생태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탈 화석연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관 중심에 벌어서 생태계 중심으로 인식과 관점을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는 업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를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경제, 사회, 환경, 문화와 관련해서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 그러면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아까 성남시도 말씀하셨지만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에너지 복지와 관련돼서도 격차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거나 생태계를 키우거나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공공의 역할이 첫 번째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따로따로 뭐 시장도 도와주고 지역도 도와주고 저희 이제 과제 중심의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통합적 관점의 ESG 또는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소셜 프로블럼 같은 게 뭐 저성장, 청년 실업, 무슨 뭐 양극화, 고령화, 지역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셜 밸류와 관련된 뭐 인권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하나는 문제는 없애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만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할 거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베이러블한 자원을 조금 갖다 같이 할 거냐 이게 그럼 그게 정말 임팩트가 있었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임팩트 평가를 기반으로 소셜 임팩트 본드라서 소셜 임팩트 펀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셜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 또는 ESG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역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 아까 했던 지역 활성화가 나오는데 지역의 문제를 혼자 푸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이 풀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이제 후생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소셜 벤처하고 소셜 펀드하고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소셜 벤처와 이것들 하거든요. 컨설팅 회사가 들어가서 뭘 하냐면 로직 모델로 아까 했던 임팩트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얼마큼 3년 동안 벌써 얼마큼이 그 지역의 문제가 없어졌는지를 가지고 다시 수익률을 투자한 사람들 수익률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제 지역 중심의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거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 가스를 갖고 쓰니까 가스 에너지 이것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뿐만 아니라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무엇이 좋아졌는지 이게 그래야 아까 했던 각 기관에서 펀드도 할 수 있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이제 세 번째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연결해서 아까 했던 사회적 그 기업가 육성하고 이게 지원 구조를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소셜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벤처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도 지금 엄청 안 되고 있고 근데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은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과 관련된 것들 또는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 갖고 아까 했던 소셜 벤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까 했던 제가 주장했던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장을 얼마 도와줬어요. 저희 이제 보고서 보면 뭐 에너지 쿠폰 얼마큼 발행했어요. 뭐를 위해서 뭘 했어요. 이게 이제 얘기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아웃컴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성이 얼마큼 달성됐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목적성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격차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생태계가 성장했거나 아니면 생태계가 건전해졌나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시장을 뭐 구매를 200만 원어치 했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은 전체 지역이나 그런 업과 관련된 이 사회가치 향상을 위한 컬렉티브 임팩트 평가를 가스공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태 교수님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최현태입니다. 다른 교수님 토론자들과 달리 저는 이제 대한주택보정회에서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스공사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페이퍼워크와 그런 이제 부담을 조직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투입되는지를 대충 봤기 때문에 아마 대주보다 훨씬 큰 조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로드를 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경영평가를 아주 아름답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앞으로 이제 아까 최현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절대평가 맞춤형 경영평가 그리고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마치 체육하고 음악하고 미술하는 친구들을 동일한 잣대로 상대평가를 하면 그건 사실은 그런 행태가 이제 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제가 받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대충 이제 맥락을 보면 사실 ESG 경영과 공공이란 이제 주제지만 사실 ESG 경영은 내가 볼 때는 공공 부분보다 이제 민간 부분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해가지고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뭐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지표 말고도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이제 공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좀 더 지속 가능성 중심 확대 개편된 개념이 이제 ESG 경영 공시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원희 교수님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회적 가치를 이제 뭐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기업론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바로 사회적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공익을 구현하잖아요. 공익을 이미 구현하고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법에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 산업의 건전한 뭐 발전을 이제 도모한다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모호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긍정적으로 막 해석한 게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제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 가능한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사회적 가치 또는 뭐 ESG 경영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사회적 가치에 들어갔던 13개 세부 지표 뭐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 경영, 인권, 지역 사회 기여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개선 고도화돼 가지고 이제 ESG 경영으로 이제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이제 사실 이제 공기업이니까 공공성과 기업성, 사실 기업성이 우선이죠. 기업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것인가 했을 때 사실 이제 재무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큰 과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공공성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소명이란 말인데 공공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해야 되는 고난도의 어떤 경영 과제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경영진의 어떤 애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란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한국과수공사가 이제 고부채와 고미수금 같은 또 비상 상황 하에서 재무적 건전성 확보가 먼저 선결 과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은 그러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방법론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즉 재무지표 개선을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도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ESG 공시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어떤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더 우리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현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주옥 같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최현선 교수님부터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지막 한 5분 이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존경하는 김창봉 부총장님께서 사회 보시고 또 네 분의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것들이 다 맥락도 굉장히 많고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굉장히 빛나는 자리로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게 3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상으로서 공공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생각하는 게 맞다면 4월 중에는 이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26년 편람에 대한 지금 이미 이제 상장인 공기업에 대한 좀 독립적인 평가 제도라든가 개별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좀 더 개정되거나 좀 더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할까? 사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40년이 넘는 경영평가의 히스토리, 또 20년에 가까운 20년이 넘었나요? 우리 공공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체제에서 사실은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개선도 되고 혁신도 되고 하는 순간순간이 있었어야지 이것들이 잘 하는데 사실 좀 그것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좀 부조리하지만 국가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왔던 것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라영재 교수님 말씀하시기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분들이 그것들에 대한 발언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체라는 것들을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저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가스공사가 되어야지 산업부를 위한 가스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공공기관 많이 다녀봤지만 마치 그 부처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인 것처럼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한 가스공사고 그리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또 글로벌 컴피티션 경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국민들의 기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는 의지가 있는데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발휘하고 정말 노력해 주시냐가 있어서 가스공사가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 감히 생각하면서 뭐 이 앞으로 제도 개혁되고 그러면 뭐 저한테 뭐 밥이라도 한번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원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튜브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국무회의 생중계 했었잖아요. 그 국무회의 수보에 있는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관심 있어서 보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제 수업이 시작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현상이 어떠냐고 봤는데 다행히도 오늘 에너지 얘기를 제가 1시간 가까이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 때 가스공사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가스공사는 그래도 어쨌든 상장 기업으로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기관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면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스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분들에 대한 인공지능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공헌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보시면
뭐 가스공사랑은 전혀 다르겠지만 제가 이 가스인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조금 넣어놨거든. 그건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주옥 같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회 코가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현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스공사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포럼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발전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해 주신 데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제9회 그 포럼에서는 더더욱 좋은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석해서 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창봉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에 앞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님께 혹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1983년도에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제정돼서 그 경영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정 당시에 공기업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 인사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과도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전무, 본부장, 부장급까지도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 공채로 들어간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더 이상 승진할 길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사기도 너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렇게 챙겨준다고 해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만 그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는 분들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할 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내부 승진으로만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직 장성이든 고위 정치인이든 챙겨줄 사람은 또 있는 거니까 이사장이란 자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슬기롭게 그 현실을 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래도 다 챙겨드릴 분들은 챙기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과도한 통제인데요. 조달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이 어떤 식으로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기업의 경영 목표는 국가가 정해서 지표에 반영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공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에 기초해서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서 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아까 최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원래 목적이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일반 민간 기업처럼 뭐 이윤을 극대화한다든가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수익이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공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것을 계산하고 생산자 잉여보다는 소비자 잉여를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도가 도입돼서 세계은행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업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아주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를 하고 체제 전환이 일어난 동유럽, 중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 제도가 많이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운영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여 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공문법 도입되면서 200개도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기업 중에서도 상장된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있는데 굳이 경영 평가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맞춤형 경영 평가를 평가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공훈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장법인은 경영 평가에서 과감하게 빼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체육하는 학생이랑 뭐 음악하는 학생이랑 뭐 비슷하게 비교할 게 아니라 진짜 그 공기업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생각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 절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어떤 비교 대상이 국내에 없다면 이른바 그 잣대 경쟁 개념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보고 그것에 좀 비교를 한다면 해야지 지금 같은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경영평가는 그렇다고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업으로서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2021년 12월에 당시 이제 산자부 주제로 자원 안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 모의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극초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가스 수요가 갑자기 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공격한 다음에 목도하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결국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수요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더 쓰든 뭐 해서 대체할 수가 있느냐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가 기존 에너지 도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겠느냐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뭐 간단한 방법은 비축하는 거죠. 그런데 비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축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24년도에 LNG 도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도 LNG를 많이 도입을 하고 호주에서도 도입하고 미국에서도 일부 도입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저희가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을 보면 헨리 허브라고 그 미국의 가스 가격의 벤치마크가 되는 가격이 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볼 때 가스 가격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이걸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도입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은 결국은 헨리 협의에 연계돼서 하는 부분을 상당수 한 70% 이상 신규 도입을 하고 브렌트유랑 연동하는 것을 한 30% 정도 연동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지정학적, 직영학적 고려를 해서 하실 부분이 많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탈탄소 전기화를 추진할 때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그 전원 구성을 하고 에너지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스공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수소라든가 이런 대안적인 그 가스에 대해서는 덜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최현애 사장님의 맺은 말씀을 듣고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모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 대단한 우리 가스공사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정말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이 우리가 다 배울 게 많고 어떤 거는 교수님들께서 그냥 당연한 거고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는 되새길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오늘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좀 해주시기를 정말 그 부탁드립니다. 그 바쁘신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의장님하고 또 임원혁 교수님 또 여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8회 포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